고용안의 평행 현미경 시작하겠습니다. 요번 주 우리가 반드시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그 이슈가요. 북한의 4대 세습 체제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건데요. 김정은이 작년부터 등장시킨 자신의 딸 김주애에 대해서 북한에서 이제 샛별이다. 예. 후계자를 의미하는 샛별이다 하고 하는 이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이제 전무후무한 이 딸에게로 그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그 사전 정지 작업인지 아닌지 예. 이거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1일 날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이라는 걸 발사했고, 그렇죠. 그리고 23일 날 김정은이 소위 그 우주 과학자들, 기술자들을 위한 국가연회를 차리는 자리에 네. 존경하는 자제분하고 같이 나왔어요. 네. 예? 근데 이름은 자꾸 김주애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이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김주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차차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이제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이상한 유니폼들을 다 입혔어요. 예. 근데 유니폼도 차이가 있어요. 다른 과학자들은 아래우가 다 흰색인데 네. 요 로얄 패밀리 이설주랑 이 김주애는 까만색 바지를 입고 위에는 유니폼을 입었어요. 아, 그렇죠.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너네는 우리가 같은 행사에 참가하고 있지만 너네는 우리하고 원래 추신성부터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김정은 김주애 뒤로 중간에 보이는 그 여인이 이설주죠? 이설주. 네. 예, 부인 이설주인데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연애에 참가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김주애가 먼저 나왔어요.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사진 한 장이 다시 하나 있겠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국가우주기술총국장이라는 사람이 네. 우주 정찰 위성에 대한 그 성과 보고를 김정은한테 하는데 김주애가 같이 보고서를 봐요. 동석해서 함께 보고를 받는 듯한. 같이 보고를 같이 벗는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거의 후계자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그림만 보면 의미를 해요. 이전까지는 그렇죠. 김주애는 김정은이가 뭘 할 때 김주애는 옆에서 그냥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만 나왔는데 지금 우주과학기술 총국장 나다 NADA 그 총국장의 보고를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건 의미가 있어서 저렇게 내보내는 건 틀림없는데 예. 요 연애가 있은 다음에 한 2, 3일 이후에 미국의 어느 한 방송이 네. 저 연애에 참가한 과학자들한테 김정은이가 선물을 보냈다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찰 위성으로 미국 함대 사진을 다 찍었다. 이런 네. 것들을 보도를 하면서 이제 강연 같은 노동당 간부들, 군 간부들한테 강연회를 했는데 그렇죠. 고급 고위급 간부들한테 강연을 했는데 강연 제강을 넘어왔는데 네. 강연 제강에 존경하는 샛별 장군과 함께 연애에 참가하셨다. 그게 이제 샛별 장군이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아니냐 이런 거죠. 김주애를 의미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샛별이라는 게 뭐냐면 김일성이 이른바 초기혁명 활동을 한다 그랬던 1920년대 후반기에 네. 이제 하늘에 별이 떴대요. 그 별이 이제 샛별입니다. 샛별. 그때 샛별이고 이제 그것을 후에 승화시켜서 한별, 네. 하나의 별이다. 그래서 한별 장군이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뭐 그건 다 북한이 후에 조작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샛별이 됐다가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조국을 해방하면서 조선 민족이 태양 솟아올랐다.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샛별이.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네. 후계자로 될 때도 처음에 샛별. 저기 밤하늘에 샛별이 떠올랐다. 그 샛별이 김정일을 의미하는 건데 그 샛별이 또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광명성이라고 하는 큰 별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하고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 광명성절. 예. 광명성절이라는데 지금 3대에 걸쳐서 또 샛별 장군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샛별이 하늘에 샛별이 떴다고야. 이미 네. 김정은은 태양이니까 거기 샛별이 떴는데 이제까지 두 번의 역사를 보면 1대, 2대 때 보면 항상 샛별이 먼저 떠오르고 그 샛별이 태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림만 보면 후계자가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문제는 과연 후계자가 맞느냐. 요거는 제가 처음에는 남전여비 사상도 강하고 북한에서 김정일이 하도 여자 지도자들을 비판을 많이 명성황후도 욕했고 김성애 자기 계모도 욕하면서 여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계속 해나왔기 때문에 저도 김주에 데리고 나왔을 때 지난해 11월 18일 날 네. 이거는 뭔가 암시는 4대 세습을 강하게 암시하는데 후계자일 가능성은 10%에서 20%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여러 군데 이제 2월 8일 날 군 장군들 북한군 창건일에 김정은하고 김주애가 앉고 네. 뒤에 별을 잔뜩 단 장군, 사성 장군 이상 4명이 딱 선거 보고 이게 뭐가 조금 글쎄요. 다르다. 네. 그래서 네. 그때는 한 30%, 40%. 그런데 올해 원래 있던 로켓 명절을 올해 11월 18일 날 어떻게 최고상임위원회가 바꾸는가 하면 미사일 명절로 미사일 공업절로 이름을 바꿉니다. 네, 미사일 근데 공업절. 11월 18일이 김주애가 김정은과 같이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나타났을 날이 11월 18일이에요. 작년 11월 18일이죠. 근데 올해 11월 18일 그때는 로켓 명절이 됐던 것을 미사일 명절로 바꿨는데 이게 한 40% 50%로 올라오는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아직은 확인이 안 됐는데 어쨌든 샛별 장군의 이 모습을 북한이 간부들에게 강연을 하는 거 보면 이젠 60% 70% 이상 올라오는 거 아니냐. 후계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의문은 뭐냐면 김정일은 아버지한테 권력을 넘겨받았을 때쯤이 40대쯤 됐을 때예요. 네, 김정일이. 네. 네. 그리고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됐을 때는 김정일이 아파서 쓰러졌다가 일어난 네. 2008년도. 그러니까 24살 때. 24살 때. 그때 이제 김대장이라고 하는 맞아요. 말이 나오면서 김대장. 노래가 척척척 발걸음. 음.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보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척척척 김대장 발걸음 소리 척척척 울린다고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서 이게 후계가 가는구나. 예. 근데 그때는 왜 확실히 알았는가 하면 김정일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아프니까. 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맞아요. 그림이. 네. 근데 지금은 김주애가 10살 내지 11살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자애예요. 네. 그러면 근본적인 물음이 뭐냐면 왜 저렇게 후계를 서두를까? 네. 아직 김정은이가 40살도 안 됐는데 네. 올해 39세인데 왜 후계자를 서두를까? 여기서 근본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건 더 중요한 문제니까 후에 말하겠는데 왜 딸일까? 그러면 아들이 없나? 근데 우리 국정원이요.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랬고 우리 통일부에서는 아들에 관한 언급이 없었어요. 예. 그 우리 특보님이 파악하고 계신 그 자녀에 관한 그 팩트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2010년, 11년경에 자녀가 하나 태어났다. 그런데 지금 평양에서도 두 가지 설이 존재를 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첫째는 그게 이설주하고 김정은 사이가 아니고 김정은과 현송월 사이에 난 딸이다. 그런 소문이 다시 퍼지기 시작하는 거고 네. 이설주와 김정은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딸이 김주애가 맞다. 요거는 거의 맞아 보이고. 그 다음에 2017년, 18년경에 또 한 명의 자녀가 생산이 됐는데 네. 이것도 딸이다, 아들이다가 아직 확정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왜 아들이 있으면 네. 왜 딸한테 굳이 권력을 넘겨주려고 할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들이 없던가, 아들이 있지만 후계를 내세울 만한
뭐 그 내세우기에 힘든 무슨 결점이 있다. 뭐 결정과 무슨 그런 사정이 있던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는 예. 아들이 없거나 예. 아들이 있는데 뭔가 주민들한테 내세울 만한 뭐 육체적이거나 무슨 어떤 정신적이거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그렇죠. 의문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거가 없어 보여요. 일단은. 근데 가장 지금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심각하게 보는 게 왜 저렇게 서두를까? 10살밖에 안 된 그것도 그러니까요. 딸에게 왜 후계를 강력하게 암시하면서 왜 샛별 장군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네. 그러면 김정은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 글쎄요. 그러면 다시 복귀해 보면 2020년 4월 달에 네. 김정은이가 금수산 기념궁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묘에 참배를 참배할 못한 때. 못했죠. 사건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게 CNN 브레이킹 뉴스까지 나오고 난리를 네. 쳤어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2020년 4월 15일 날 원래는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직급을 올려줄 때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이 매년 4월 15일 날 나왔는데 2020년도는 안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저도 이게 김정은 신상에 문제가 있다. 근데 저는 뭐 죽었다는 소리까지는 안 했고, 뭐 일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그랬다 그것이 이제 후에 나타나면서 이제 파문을 불러일으켰는데 저는 신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북한이 중요한 정치적 행사 두 개를 빼먹은 걸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천 비난론 공장 준공식에 김정은이가 나타나는데 김여정이 옆에 붙어 다닙니다. 근데 얼굴도 볼거스레하고 퉁퉁 붓고 네. 약간 휘청거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전동 카트가 보여요. 네.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자기 벤츠에서 내려서 어디선가 가까운 데까지 전동 카트를 타고 움직였고 그 옆에까지 걸어오는데 그걸 전동 카트에서 내릴 때 모습은 왜 트라우마인가 하면 김정일이가 아파서 쓰러졌다 나타났을 때 전동 카트를 타고 나타났다고. 예. 그러니까 전동 카트면 지도자가 아프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 사진 구석에 전동 카트가 있었고 김여정이가 붙어서 옆에 다녔는데 약간 걸으면서 휘청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틀림없이 뭔가 있다. 여기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2021년도에 7차 당대회를 열어요. 북한에서. 7차 당대회를 오래간만에 여는데 6차 당대회는 1980년도 10월 10일 날 열고 수십 년 동안 못 열었던 당대회를 여는데 당대회 때 무슨 조항이 신설이 되는가 하면 조선노동당 규약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헌법은 몰라도 북한 사람들이 조선노동당 규약은 당원들이라면 달달박국 외워야 되는 거예요. 1점 몇 항, 2점 몇 항 쭉 외워야 되는데 거기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신설한다.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에서 살았고 여기 와서 북한을 계속해서 연구했던 사람으로서는 누가 감히 지도자가 살아있는데 대리인이 왜 임명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신상에 뭔가 있다. 2020년 4월 달에 이 일이 있었고 7차 당대회 때 그 해 다음에 뭔가 당 규약을 개정을 했는데 총비서의 대리인을 임명했는데 총비서의 대리인은 제1비서직이 아직도 공석입니다. 공석이죠. 이거는 네. 총비서가 아파서 쓰러질 때 제1비서를 누굴 내세워서 후계 체제를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다리처럼 만드는 게 제1비서직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2022년도 11월 18일 날 김주애가 나타났다. 따닥 하고 나타나는데 공식 석상에.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 네,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 사랑하는 자제분. 두 번째는 존경하는 자제분. 두 번째가 존귀하신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존경하는 자제분. 그 존경하는 자제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전부터 돌이켜보면 김정일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후계자로 나왔을 때 존경하는 지도자 동지예요. 네, 존경하는 지도자 동지.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자기 권력을 단단히 다지면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승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경하는 글자를 붙이는 거는 김정일의 어머니나 김일성의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존경하는 자를 못 붙여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존경하는 선생님께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쓰지만 북한에서는 존경하는 거는 거의 지도자의 어머니급에나 쓰는. 그래서 존경하는 이설주라는 말도 이설주 여사라는 말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10살짜리 딸한테 존경하는 자제분이라 그랬어요. 퍼스트 레이디에게도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을 김주혜에게 쓰고 김주혜 있다. 썼다.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한테 문제가 있다. 그런 건강에 문제가 있다. 우리 특보님 볼 때는 건강상의 문제다. 순전히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북한 역사를 끌어내면 2000년대 초반에 그 소위 측근 간부들이 김정일 측근 간부들이 이제는 후계자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아청꾼들이 많잖아요. 이 자제분을 누구 내세울지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화를 냅니다. 내가 아직 정정 안 돼. 웬 후계자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그게 싹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일어나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김 대장을 금방 임명을 해가지고 나이 가장 충실한 군사 보좌관이다. 그래서 24살짜리한테도 인민군 대장 칭호를 줘요.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보면 북한에서의 모든 전례들을 보면 존경하는 자도 글자도 잘 쓰지 않는 데다가 왜 이제 김정은이가 40도 안 됐는데 왜 자기가 후계자를 내세울까? 근데 후계자를 내세우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후계자가 뜨잖아요. 그럼 후계자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른바 제가 항상 말을 하는데 이른바 최고 존엄의 스크래치가 생겨요. 그렇죠. 최고 존엄의 훼손이 간다고. 그래서 김일성이 때도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임명이 되면서 김일성에서 떨어져 나와서 김정일 뒤에 줄 섰던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김일성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후계자로 누가 임명이 되면 이 사람은 김정은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얼마 안 있어서 가겠구나. 그러면 후계자한테 줄을 서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후계자가 10살밖에 안 돼요. 10살뿐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누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김여정이 역할을 할까요? 이설주가 역할을 할까요? 이설주가 하겠죠. 이설주가 하겠죠. 어쨌든 약간 수렴 총정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왜 40살도 안 된 사람이 당 규약까지 고쳐서 자기 대리인을 임명을 하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제1비서 그 자리만 포스트만 신설해 놓고 누군가를 거기 앉히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제 김주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그러면은 김주혜가 제1비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한 적어도 20살쯤은 돼야 뭐 1비서를 할 해도 제 10살짜리가 지금 솔직히 저는 그 여러 가지 행사들에 나오는 김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 나이대가 저도 딸을 길러보니까 바비 인형 가지고 소꿉장난 할 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사일을 보여주고 있고 퍼레이드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그 애가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열병식에 앉아서 손을 조락조락하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들어가서 소꿉장난이나 하고 싶고 이런 건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자꾸 군 관련 행사들에만 계속 나오다가 미사일 관련, 이제 정찰 유성 관련 행사까지 데리고 나오는 거 보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뒤에는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의사가 아니면 중국 의사든 유럽 의사든 누가 이런 중요한 병, 그러니까 심중한 병에 걸렸는데 이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의사들은 이런 말을 감히 못하겠지만 외국 의사들이 보고 이런 말을 한 경우에 이 사람은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를 걸쳐서 나한테까지 온 건데 내 대에서 끊기면 이 김씨 조선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니까 저런 것들을 자꾸 만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김정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모두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김정은이가 먼저 진짜 중병에 걸렸나? 글쎄요. 얼마 못 사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김주애를 공식 석상에 등장시킨 지 1년 만에 이렇게 샛별 장군 또 11월 18일을 등장한 그날 네. 미사일 명절이라고 또 칭하면서 샛별 장군이라고 하는 호칭까지 부여했다. 이거는 거의 뭐 후계자로 낙점을 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후계자로 낙점된 거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만약에 아들이 6살, 7살 난 아들이 있다. 근데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하는 네.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때 무슨 해산하러 들어갔다는 그런 그 정보를 정보위원회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애가 만약 정말 씩씩하게 잘 커서 걔가 10년 후에 16살이 된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봐서는 김주애가 거의 후계자로 낙점된 겁니다. 그리고 네. 낙점된 후면에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수 그런 있을 것 정도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똥낀 놈이 썩낸다고요. 뭐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그 숫자에 의하면 3,000 몇백 번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한 북한이 지난번에 그게 이제 그 정찰 위성 쏜 것 때문에 우리가 부분 효력 전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휴전선에 DMZ 초소를 복원을 하고 있고 무반돈총으로 뭐 이렇게 또 무장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건데 자, 요거를 지금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어제 어떤 외국 친구를 만났는데 네. 이러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럼 무슨 소리냐. 외국에서 걱정을 한다. 뭐 걱정한다. 휴전선에 뭐 군인들이 곤충 차고 나오고 뭐 계속 걱정하지 말라. 이보다 더 험한 일들이 많았어도 연평도 포석에 가는데도 전쟁이 안 일어났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복기를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9월 19일 날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네. 군사회담을 만들어요. 네. 합의서를 만들어요. 네. 근데 저는 이 합의서가 처음부터 맹점이 뭐가 있다고 봤는가 하면 이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네. 미국이 이전에 굳선언하고 할 때 뭐라는가 하면 우선 그 사람 말을 믿어라. 믿되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라. 그렇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예, 공산주의자라고는 꼭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로널드 레이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Trust but verify. 그렇죠. 베리파이. 검증을 확인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이 9.19 합의를 만들었는데 9.19 합의를 만들 때 그런 상호 검증 절차도 없이 일단은 우리 공중정찰 금지하는 거. 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걸 받아들였고 군사훈련,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덥석 받아 물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 북한 측에는 160개 정도의 GP가 있어요. 네, GP. 우리는 60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똑같이 11개씩을 없애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손해본 거죠. 손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군 지휘관들이 뭐 사단장이나 연대장이나 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저기는 저렇게 많은데 우리 3배나 많은데 그렇죠. 비례성으로 지금 2-3개 없애면 우리가 하나 없애든가 해야지 어떻게 1대1로 맞서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근데 그냥 문재인 청와대나 안보실이 그냥 무시하고 그랬죠. 도장을 꽝꽝 찍고 와서 네. 종이짝 흔들면서 이제는 남북의 평화가 왔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노딜이에요. 노딜. 미국과 북한 사이 노딜이 이루어지니까 북한이 불따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해 11월 달에 NLL 상에 거의 가까이 있는 창린도라고 하는 섬에서 우리 쪽 바다를 향해서 해안포를 쏩니다. 맞아요. 네. 이러면서 처음으로 남북 합의를 위반을 해요. 1년도 채 안 돼서.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했죠. 그리고 서해 공무원,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을 시켰죠. 그다음에 서울 항구에 무인기 다섯 대. 우리가 무인기. 만약 무인기 다섯 대를 평양 상공에다 들여보냈으면 네. 북한 아마 전쟁 일으킨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포사격 훈련을 110회 이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원식 장관 얘기한 것처럼 포문 개방이랑 이런 거 다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3,600회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반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사실 9.19 합의는 이미 형해화됐다. 아무런 소용이 없이 북한은 제 멋대로 위반을 하고 있는데 난 신원식 장관 그 말 한마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우리만 신주단지 모시도록 맞아요. 예. 나 그 말 듣고 와, 나 제가 박수를 쳤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 진짜 벼르고 있었는데 정찰 위성이라는 걸 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날 그 남북 공동 합의서 그 전체에서 한 개 조항만 임시 효력을 정지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1조 3항인데 1조 3항. 공중 정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그 조항만 효력을 중지한다. 그 비행 금지고요. 비행 금지고요. 그래서 우리 무인기나 우리 정찰기나 우리 비행기들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 헬리콥터들이 직접 갈 수 있는 네. 그것을 너네가 이런 걸 했고 계속 위반해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법치 국가니까 그냥 네. 한 개 조항만 이것도 임시 효력 정지야. 그렇죠. 근데 북한이 그 다음 날 발끈해가지고 23일 날 전면적인 파기를 선언한다 이러면서 나와서 정말 아유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소리를 하면서 파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24일 날 GP 북한 GP들 파기했던 거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 이제 무반동초. 근데 제가 국방성 성명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각종 신형 군사 장비들을 비무장지대 내에 투입시킬 것이며 네. 근데 신형 장비가 나왔다는 게 이미 가지고 있던 80년대 만든 무반동 총포. 이제 뭐 여기서 무반동 총포라 그러는데 네. 거기는 무반충 총이라 그래요. 아. 예, 무반충 총이라는 거하고 지금 사신고사 기관총까지 나온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사신고사 기관총 내올 겁니다. 이게 80년대 만든 건데 이걸 또 신형 군사 장비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두 번째는 판문점 JSA 공동경비 구역에 북한 군인들이 권총을 차고 나타났어요. 저기 나오잖아요. 예. 예. 요 옆에 있는 게 그러니까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게 백두산 권총이라는 거고, 네.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탄창입니다. 보조 탄창. 탄창이죠. 저게 백두산 권총이 11발이 들어가거든요. 요 11발이 들어가 있는 보조 탄창이에요. 예. 저걸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 적어도 28, 29일까지는 우리 헌병들은 무장을 안 한 상태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고 응당한 대응을 하겠다. 우리 김태호 차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혼자만 지키다고 앉아 있는 것도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하니까 우리도 고성에 있는 초서부터 우리가 복원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 아는 분들도 고선생님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쟁이 그렇게 쉽게 안 일어납니다. 전쟁이 쉽게 안 일어나고 사실 판문점 JSA에 몇 명의 군인이 권총 차고 나타난 거하고 안 나타나는 건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예. 뒤에 기관총이고 뭐고 다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우린 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GP 쳐서 북한은 160개가 있는 데서 11개 복원한다 그래서 전쟁이 더 나고 안 나고 하겠습니까? 전쟁이 나고 안 나고는 우리 강력한 힘하고 한미 그럼요.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잘 된 거 아니냐. 예. 북한이 그 전면 파기를 해준 게 예. 오히려 우리 쪽으로서도 부담도 없고, 우리도 이제 비례성, 충분성 원칙에 입각해갖고 예. 북한이 하는 만큼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신원식 장관도 또 이야기를 했던데 그냥 시작되면 그냥 즉시에 즉시 끝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네. 보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해왔는데 우리 계속 참았잖아요. 정말 참았는데 정말 울고 싶은데 북한이 뺨 때려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우리 무인기 들어가고 그래서 무인기가 하루 동안에 들어가서 찍어온 사진에 의하면 북한이 그동안 배비 변경했던
고사총 진지어 포진지어 장사정 포진지 모든 것들을 다 찍어 왔다는 겁니까? 엄청난 양의 사진을 찍어 왔다는 찍어온 거예요. 거죠. 그런데다가 사실은 북한이 조그만 어떤 NLL 상에서나 DMZ 상에서 도발을 하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항상 강조해 왔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 시작하고 그렇죠. 전단 날리고 심리전 다시 뭐 심리전이라는 뭐 말을 뭐 저는 안 좋아한다는 말을 계속하지만 심리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끔 하는데 네. 저게 북한도 일정한 정도의 수준까지 도발은 괜찮은데 자기네도 너무 큰 거로 퍼지면 북한 지도부도 지금 면역기가 빠져서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체질인데 여기에 큰 일이 터지면 북한 정권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한은 이제 어느 정도 도발 수위는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도 총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프레임을 갖다 걸 겁니다. 평화냐? 전쟁이냐? 국민의힘은 전쟁이고 민주당은 평화다. 이런 프레임을 꼭 들고 나올 겁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만 갈 거고 예.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까지 얼마나 면역 주사를 맞아봤습니까? 예방 주사를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런데 이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제가 이 자를 빌어서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쟁은 그렇게 쉽게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 정권은 24시간 안에 망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짓을 못하고 다만 우리는 대비를 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응당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을 하고 그렇죠. 뭐 우리 지금 뭐 국방부도 그렇고 안보실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힘이라는 게 종이장 한 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네.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거로 평화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신원식 장군이 즉강 끝 그랬네요. 예. 즉각적으로 북한이 혹시라도 도발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강은 강하게 끝은 끝장을 볼 때까지. 끝장 볼 때까지. 예? 너무 멋있습니다. 예. 예. 정말 우리가 정말 조금 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불안해 하실 거 없고 그리고 지금 생업에 충실하시면 뭐 군이나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서 네. 충분히 대책을 다 세우고 있으니까 네. 안심하시고 생업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오늘 두 개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고영한 특보님의 아주 명쾌한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